지금 현재 평생 모은 돈을 한순간에 모두 날리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산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임성배 TV 보동과 덴데크 오늘은 하루아침에 전세금 날렸다란 주제로 이야기를 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전세 사기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대두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예전부터도 이런 사례들이 많았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 전세를 구하게 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의 최대 규모를 활용해서 전세를 얻죠. 또는 대출을 활용해 가지고 전세자금 대출을 통해 가지고 전세를 얻곤 합니다. 하지만 이런 전세금을 모두 날리게 됐을 때는 내가 갚아야 되는 이런 금액들 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 굉장히 많은 위축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최근에는 이런 전세 사기를 당하신 분들의 사례가 점점 많아지고 있고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굉장히 이런 영상을 찍으면서 좀 무거운데 제가 경험했던 것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앞으로 지금부터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내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생각들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오늘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세 보증금 반환 그 연령대별 사고 건수를 보게 된다면 20대 같은 경우가 이제 녹색인데요. 보시면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과 2022년에는 이 사고 건수가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30대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큰 폭으로 많이 이런 사건 사고들이 많이 있었고 40대 역시도 이런 전세 보증금을 잃는 사건 사고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여담으로 최근에 제가 본 TV 프로그램 중에 하나를 보면은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가지고 전세를 얻었는데 이 남편분이 사기를 당했어요. 사기를 당하면서 그거를 빨리 아내한테 얘기해가지고 현명하게 서로 좀 지혜롭게 풀었으면 좋겠는데 남편 입장에서는 전세자금 대출 사기를 받은 것을 얘기하기가 좀 그러니까는 또다시 대출을 받아가지고 캐피탈에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전세를 다른 곳으로 옮기면서 유사 평형의 아파트를 얻으면서 이제 그 부부 생활을 유지를 했습니다. 이 기간들이 너무 점점 오래 되다 보니까 이제 빚을 계속 갚아야 되는 상황이 있는 거죠. 와이프한테 얘기를 하지 못하고. 그래서 계속 마이너스 대출을 받고 또 추가 대출을 받고 최근에는 금리 인상으로 인해 가지고 계속해서 고통을 받으면서 결국에는 와이프하고 이제 이혼까지 가는 그런 상황까지 직면하게 됐었는데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라고 하는 것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내 소유권의 자산뿐만이 아니라 이 전세금 같이 내가 좀 큰 규모의 자산들을 반드시 여러분들께서 지킬 수 있는 그런 지식을 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을 보시면서 만약에 어려움에 처한 분들 그리고 앞으로 전세 계약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좀 될 수 있는 영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쉽게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전세 만기가 돌아오는데 싼 전셋집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례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중개업을 했던 시기가 뭐 20대 후반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지금 최근에는 중개업을 하지 않고 제 개인적인 사업들만 하는데 부동산에 입문을 하고 상가 컨설팅을 하고 중개업을 했을 때 시세보다 조금 저렴했던 그런 주택들이 진짜 나옵니다. 진짜 나오면 많은 사람들한테 이 주택을 팔기 위해서 공동중개 시스템을 활용을 하는데 이렇게 주택 가격이 저렴한 매물들이 나오게 됐을 때는 그 매물을 확보한 부동산에서 이제 거래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의 고객들한테 이 전세 물량들을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계약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죠. 이제 예를 한번 제가 들어보면은 전세 시세가 1억 원인데 싼 전세가 7천만 원이라는 거예요. 30% 가량 싼 겁니다. 굉장히 저렴하게 전세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공인중개사 입장에서는 이제 고객들한테 정말 싼 전세 물량이 있으니까는 빨리 계약을 해라. 근데 계약하러 오는 도중에 계약이 될 수가 있으니까 가계약금이라도 먼저 붙여서 이 물량을 확보를 하는 게 좋지 않겠냐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싼 전세 물량들이 많지는 않지만 실제로 필드에서는 나오겠죠.
있겠죠.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땐 두 가지 이제 고객들로 나뉘어지게 돼요. 첫 번째는 이 얘기를 정말 믿고 가계약금을 보내는 고객이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이야기를 절대 믿지 않는 고객이 있습니다. 실제로 1억 원의 그 물량이 30% 저렴하게 나왔다는 것 자체를 의심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전세 물량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가계약금을 내가 보내지 않고 직접 부동산에 가가지고 이 물건을 확인하고 등기부 등본을 확인한 후에 계약을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당연히 이러한 물량들이 나왔을 때 등기부 등본을 보고 확인을 하고 계약을 하는 게 맞겠죠. 근데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싼 매물들이 진짜 나왔는데 실제로 가계약금을 넣지 않고 내일 계약할게요 가서 라고 했지만은 실제로 내일 가서 계약을 하려고 했을 때는 계약된 사례를 경험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거예요. 저 역시도 이렇게 진짜 아무런 하자가 없는 물건 같은 경우에 그때 당시에 많은 분들한테 진정성을 가지고 이 물량은 진짜 좋은 물량이기 때문에 시세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지금 계약금을 입금하는 게 좋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했지만은 계약금을 내지 않고 내일 와서 계약할게요 했다가 정말 내일이 돼서 계약하러 왔을 때 이 물건이 계약된 사례가 태반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은 이런 경험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계약을 하게 되는 이런 그 금매의 물량들이 나오게 됐을 때는 가계약금을 빠르게 송금하시는 분들이 아마 많이 계실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경험을 통해 가지고 무언가 액션을 취했을 때 내가 빠르게 행동을 해야 되는구나 라고 아마 느끼신 분들도 많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전세뿐만이 아니라 매매 계약을 할 때는 빠르게 가계약금이나 이런 것들을 송금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들이 많이 연출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실제로 앞서 말씀드린 30%의 저렴한 그 전세 물량이 정말 아무런 하자가 없다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는 거와 같이 담보대출이 1억 원이 있고요. 그리고 전세 가격이 원래 시세가 1억 원인데 7천만 원으로 30%가 저렴하게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 앞에 있는 담보대출에 대한 부분, 근저당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지 않고 단순히 이 전세 가격이 싸다는 것만을 얘기해가지고 계약을 하게 됐을 때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빌라 시세가 1억 5천만 원인데 앞에 담보대출이 1억 원이 있고 전세 가격이 시세가 1억 원인데도 불구하고 30%가 싸죠. 그런데 담보대출이 앞에 선순위로 있기 때문에 이 전세 가격이 저렴하게 책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1억 원의 담보대출이 있는 것을 확인하지 않고 단순히 전세의 금액이 싸다는 것만을 맹신하고 계약을 하게 됐을 때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빌라의 시세가 1억 5천인데 담보대출이 1억 원 그리고 전세 가격이 7천만 원이었을 때 집주인이 이 담보대출에 대한 이자, 지금 금리가 계속 오르는 이러한 시점에서 담보대출에 대한 이자를 내지 못하고 상환하지 못한다면 이 빌라가 경매로 진행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전체 채권액이 1억 7천만 원인데 시세가 1억 5천이죠. 그리고 지금과 같이 경기가 안 좋았을 때는 이 빌라 시세 1억 5천의 가격보다 낮게 낙찰이 되겠죠. 그러면 20%에서 30%의 유찰이라고 해가지고 감정가 대비 가격이 떨어지게 됩니다. 만약에 이 빌라가 80%의 낙찰이 되게 된다면 20%가 차감된 1억 2천만 원에 이제 빌라가 낙찰이 되는 거겠죠. 이렇게 됐을 때는 선순위의 담보대출인 1억 원이 먼저 변제를 하고요. 그리고 7천만 원에 내가 전세를 살고 있다면 배당금을 받아야 되는데 1억 2천만 원에 낙찰이 됐기 때문에 담보대출 1억 원이 먼저 배당이 되고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금액은 2천만 원밖에 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서 경매 비용이라든가 그리고 선순위로 압류라든가 최선순위로 배당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내가 가져갈 수 있는 비용들은 점점 줄어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앞서서 설명드린 것처럼 정말 담보대출이 없는 정말 급전세 같은 경우에는 가계약금을 내가지고 계약을 해야 되겠지만 이런 담보대출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전화상을 통해서라도 그 공인중개사 분들한테 확인을 하고 난 후에 이러한 권리가 없었을 때 금액을 송금하거나 계약을 진행하는 그런 부분들을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가격에만 너무 혹해가지고 지금 너무나 많이 오른 전세 가격 때문에 가격이 너무 싸다는 그런 이유 하나만으로 계약을 하게 됐을 때는 이런 담보대출에 대한 부분이 있었을 때는 내가 변제받지 못하는 금액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앞서와 같은 이런 상황들이 연출되는 부분들은 뭐냐면, 주택 유형별 사고 건수 비중을 보면은 다세대 주택이나 오피스텔이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아파트도 있기는 하지만, 왜 다세대 주택이나 오피스텔, 특히 다세대 주택에서 이런 피해 사례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다세대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다세대가 뭐 수백 채가 있을 수가 없겠죠. 유사 다세대 빌라들이 있기 때문에. 아파트는 100세대, 500세대, 1000세대 아파트들이 있기 때문에 시세를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에는, 신축 같은 경우에는 이 감정가의 비율이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내가 보다 높은 그 금액으로 전세를 들어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시세보다 저렴한 전세 가격이 있다거나,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에 깡통 전세 같은 경우, 그러니까 신축 그 빌라인데 빌라 가격과 유사하게 전세 가격이 형성된 그런 것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내가 정확하게 그 데이터 분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전세를 얻을 때 시세보다 굉장히 저렴하다면 한 번쯤 의심을 해봐야 되고요. 그리고 다세대 주택의 빌라 주택을 내가 만약에 전세로 들어가게 됐을 때는 무조건 신축의 빌라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좋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신축 빌라 같은 경우에는 전세 보증금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전세 보증금의 비율이 거의 90%, 100%까지 가는 것은 조심해야 돼요. 왜냐면은 경매가 진행됐을 때 80% 이하로 만약에 낙찰이 되게 된다면, 전세가율이 90%인데 80%에 만약에 낙찰이 되게 된다면은 전세 보증금을 모두 못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 계약을 할 때 물론 돈이 없으니까 다세대 주택을 계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께서 이제 무조건 신축이라고 해가지고 계약을 함에 있어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급전세라고 하더라도 선순위의 대출 비용들이 만약에 있다면 이런 부분들을 한 번쯤 꼭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대항력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대항력 같은 경우에는 전입신고를 하면 다음날 0시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제가 쉽게 말씀을 드리면, 내가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고 계약을 하고 난 다음에 잔금을 치르고 전입신고를 하면 바로 내가 상대편한테 대항할 수 있는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날 0시, 그러니까 이길 0시에 효력이 발생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오늘 계약을 하고 잔금을 치르고 나서 그 사이에 이 대항력이 발생하는 다음날 사이에 만약에 근저당 설정이라든가 많은 그 권리사항들이 만약에 들어오게 된다면 내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그 효력을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나라의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이제 개선이 돼야 되는 내용이에요. 제가 부동산 석사학위를 2012년도에 받았거든요. 그때 당시에 제가 주장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이 대항력에 대한 부분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 대항력을 효력 발생하는 시기를 다음날 0시에 효력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의 민법이나 독일의 민법처럼 우리나라의 대항력 같은 경우에도 내가 물건을 인도하는 즉시, 그 즉시 이 대항력이 효력이 발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계약을 했을 때 뭐 금요일이라든가 주말에 계약을 하게 됐을 때는 주말에 계약을 하고 잔금을 치르고 난 후에 잔금이 만약에 그 주말에 껴 있게 된다면 그 전입신고를 하는 시점이 주말에 동사무소가 쉬기 때문에 할 수가 없겠죠. 그러면 월요일에 전입신고를 하게 됐을 때는 그 사이에 어떠한 권리들이 설정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러한 부분들이 있을 때는 계약서에 만약에 단서조항 같은 경우에 이제 이런 얘기들을 쓰면 좋겠죠. 계약을 하고 난 후에 어떠한 권리사항들이 있게 됐을 때는 이 계약이 무효로 한다는 그런 특약사항 같은 것들을 적어놓을 필요성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특약을 건다고 하더라도 악용을 해가지고 권리 설정이 들어오게 된다면 이제 추후에 민법으로 인해 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소송으로 진행이 되게 된다면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항력에 대한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발생 요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해지하기 위한 부분들을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면 좋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전세권 설정에 대한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항력을 내가 얻고 확정일자까지 받으면 우선 변제권이라고 하는 것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 권리들 같은 경우에 이제 이 길에 발생을 하기 때문에 바로 즉시 발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악용해가지고 만약에 권리 설정을 하게 된다면 내 보증금을 잘 지킬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는 거죠. 하지만 전세권 설정 같은 경우에는 설정을 하게 되면 그 즉시 효력이 발생을 합니다. 물론
이형적인 측면이 발생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전세권 설정을 하지 않고 이제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는 그 전입 신고하고 확정일자를 받는데, 이 전세권 설정에 대한 부분들, 내가 부동산에 대한 지식이 만약에 없다면 이 전세권의 설정에 대한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한번 좀 생각해 보실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다만 이 전세권 설정 같은 경우에는 집주인의 동의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아쉬운 부분은 있어요. 그리고 전세 보증 보험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전세 보증 보험에 가입을 하게 된다면 내 전세금을 이제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그런데 이 전세 보증 보험이 반려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는 내가 계약을 하려고 하는 이 다세대 빌라라든가 집주인의 악성 채무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 경우에도 이 전세 보증 보험이 이제 반려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부분들을 한번 좀, 내가 부동산에 대한 지식이 없고 내가 이제 전세 계약을 계약해야 되는데 주변에 아는 사람들이 없다면 이런 부분들을 공인중개사 분들과 한번 상의를 해가지고 여러분들께서 한 번쯤 생각해 보실 수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최근에는 전세 사기를 통해 가지고 1억 원의 보증금, 2억 원의 보증금을 전부 날리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더욱이나 금리가 오르기 때문에 부동산의 가격이 하염없이 오를 때는 이 집주인 입장에서, 임대인 입장에서는 주택 가격이 오르니까는 내가 이 부동산을 계속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상환해야 되는 채무액들을 상환하겠지만은 경기가 지금 어렵고 그리고 금리가 인상이 되고 주택 가격이 조정되니까는 경매로 이런 물량들을 이제 날리면서 처리를 하려고 하는 그런 나쁜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사회초년생들, 그리고 앞으로라도 전세 계약을 하게 된다면 이제 그 대항력 같은 경우에는 이 길에 발생을 하니까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체크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개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전세권 설정에 대한 부분들도 여러분들께서 한번 체크해 보시고, 그리고 전세 보증 보험에 대한 부분들도, 이 전세 보증 보험만 얘기를 해도 또 굉장히 오랜 동안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전세권 설정만 얘기해도 제가 너무나 오랜 시간 할애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대항력하고 임대차 보호법만 해도 오랜 시간 할애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여러분들께서 한번 좀 체크를 하시는데 시간을 할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내 자산을 지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내 자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돈, 그리고 재산, 자산 같은 경우에는 그 누구도 지켜주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켜줄 수가 없고요. 주변에 공인중개사도 지켜줄 수가 없습니다. 공인중개사 분들이라고 해가지고 100% 여러분들께서 신뢰하면 안 되고, 여러분들께서 이런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공부가 필수이고요. 등기부 등본이라든가 표제부 갑구 을구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제가 경매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죠. 경매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경매에 대한 공부가 왜 필수이냐면 이 임대차 보호법을 공부하게 됩니다. 경매를 하기 위해서는 대항력이라든가 그 임차권이라든가 전세권, 그리고 우선 변제권, 최우선 변제권,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공부하면서 머리는 아플 수 있지만은 이런 기초적인 내용들을 공부하게 된다면 내가 전세 계약을 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고요. 내 자산을 지키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피해 사례들이 2008년도도 그렇고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지고 가격들이 조정을 받는 시기에는 이런 전세 자금을 잃는, 전세 보증금을 잃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너무나 애석하죠. 내 자산을 지키지 못해서 전 재산을 잃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제가 또 얘기하는 것이, 이제 1주택자가 돼야 된다. 내가 내 주택을 소유하게 됐을 때는 이런 사기를 당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전세에서 자유로울 수 있고 내가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플러스 알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전세자금 대출 사기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를 했는데, 이런 부분들을 디테일하게 들어가게 되면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오늘 영상을 보시고 이 제가 얘기한 부분들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들을 좀 공부하시고 여러분들의 자산을 지켜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들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보증 피해들, 전세 보증에 대한 피해들이 없도록 스스로 자신을 지키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